안녕하세요. 달리는 변호사 달변 김종기 변호사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가압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해고임금 사건의 강제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고임금 사건뿐만 아니라 금전 청구를 하는 대부분의 민사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강제집행은 판결문과 같은 집행 권한이 있어야 할 수 있는데요. 금전채권의 경우에 가집행 선고가 붙기 때문에 1심 판결만 나와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집행 선고가 붙는다는 말의 의미는 판결 주문에 위 제 몇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집행과 가압류를 비슷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헷갈리시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으면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이나 채권 압류 추심 명령 신청 같은 강제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랑 똑같이 진행할 수 있는데요. 재산 명시 신청과 재산 조회 신청, 그리고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은 판결이 확정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면 피고가 항소하거나 상고하면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이나 상고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하는 그런 절차죠. 법원이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해주면 승소금을 실제로 받을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실무상 법원이 판결금 전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승소금을 확보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채무자의 온갖 재산을 한꺼번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법원에 집행문을 신청해서 받아야 하는데요. 집행문은 원칙적으로 한 번에 한 장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과잉 집행을 막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행문을 추가로 받으려면 집행문을 사용했다는 사용증명원을 발급받은 후에 그것을 첨부해서 집행문 제도부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집행문 여러 장을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수통부여 신청이라고 하는데, 수통부여 신청은 판사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통을 신청하는 이유를 잘 소명해야 받아들여집니다.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한 번에 한 장씩만 내주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을 잘 파악해서 집행 가능성이 높고 효과적인 강제집행 방법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 주소지의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해서 채무자 소유가 맞으면 부동산 강제 경매 신청을 진행할 수 있고요.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을 확인해서 예금 채권을 압류 추심 명령 신청할 수도 있고, 그리고 채무자가 임차인이면 임차 보증금에 대한 압류 추심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주된 거래처에서 받을 거래대금이나 카드 대금에 대해서도 압류 추심 명령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거지나 사무실에 있는 비품 같은 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면 일반적인 강제 집행 이외에 재산 명시 신청, 재산 조회 신청, 그리고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재산 명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산 명시 신청을 하면 판사가 재산 명시 결정을 해서 채무자한테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재산 명시 기일을 정해서 채무자한테 통보합니다. 그러면 채무자는 재산 명시 기일에 출석해서 선서를 하고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허위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채무자가 재산 목록을 사실대로 제출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그런 취지죠. 채무자가 재산 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재산 명시 기일에 출석을 안 하면 법원이 감치 명령을 하고, 그러면 관할 경찰서에서 채무자한테 재산 목록 제출 안 하면 체포하러 간다고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거의 예외 없이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목록을 보고 강제 집행할 재산이 있으면 강제 집행을 진행하면 됩니다.
특히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회사에 취업해서 급여를 받고 있으면 재산 목록에 회사 이름을 적게 되어 있으니까 급여 채권에 대해서 압류 추심 명령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경험상 재산이 있는 채무자는 재산 명시 신청을 하면 이제 그 판결금 지급할 테니까 재산 명시 신청을 취하해 달라고 연락이 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재산 조회 신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재산 명시 신청을 안 하고 재산 조회 신청부터 하면 안 되고요. 재산 명시 신청을 한 다음에 재산 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조회 신청으로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채무자의 재산을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건별로 5,000원에서 2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재산 조회를 해서 채무자가 허위의 재산 목록을 제출한 것을 발견하면 채무자를 민사집행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날 때부터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채무자가 재산 명시 신청 사건에서 재산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 목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곧바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결이 확정되면 재산 명시 신청부터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법원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결정을 하면 그 결정문이 채무자 주민등록지의 구청이나 시청으로 통보가 돼서 그 채무자 명의로는 사업자 등록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한국신용정보원에도 통보가 돼서 금융기관이 그 채무불이행자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같은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본인 명의로 경제활동을 포기하지 않는 한 채무를 변제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직접 하지 않고 직원들을 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고요. 별도로 수임료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제가 직접 하고 있고 그 강제집행은 성공보수를 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강제집행 절차에 대한 변호사 비용은 따로 받지 않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공보수금을 실제 받은 금액에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에 실패하면 성공보수금도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듯이 소송은 승소금을 다 받을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승소를 해도 승소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고 준비를 해서 시작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소송의 마무리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